475년 그해 겨울, 숨가쁜 말발굽 소리가 아차산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7일간의 전투 끝에 한성을 내준 계로왕 일행이었다. 그때 고구려 군사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렇게 한성 백제는 막을 내렸다. 삼국사기는 계로왕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한때 백제에서 죄를 짓고 달아난 고구려 장수 제중걸루등은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하고 침을 3번 뱉은 후 그 죄를 따져 묻고는 아차산 밑으로 끌고 가 살해하였다. 꺼져가는 조국을 살리기 위해 계로왕의 아우 문주는 신라에서 10,000명의 구원군을 이끌고 한성에 도착했다. 하지만 백제는 이미 계로왕의 죽음과 함께 파국을 맞은 상태였다. 이에 문주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백제 22대 문주왕이다. 한성 백제가 함락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서둘러 지금의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도읍을 옮겨야만 했던 문주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백제가 도읍을 잃은 아픔을 딛고 제2의 건국을 꿈꾸었던 웅진. 서둘러 이곳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도읍지를 선정하는 데는 많은 고민이 뒤따랐을 것이다. 당시 고구려의 도성을 함락당한 백제로서는 여전히 고구려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구려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그렇다면 당시 웅진 지역은 어떤 전략적인 가치가 있었을까? 백제가 한강 유역을 버리고 이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하게 되는 원인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남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웅진으로 쫓겨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백제로서는 최대의 현안 문제가, 국책적인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고구려의 위협을 해소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고구려의 위협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 지형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서울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은 온양 지역에 이르기까지는 평탄한 분지가 전개됩니다. 온양의 이남 지역에서부터는 차령산맥이 솟아나게 되고 그 남쪽으로는 금강이 또 흘러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형이야말로 백제가 당시 고구려의 저지를 위해서 최대한 적기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읍지가 지정학적인 이유만으로 선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지 고구려로부터의 남침을 피하려 했다면 도읍지를 좀 더 남쪽으로 옮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웅진천도의 또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문주왕을 도와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이 될 만한 지방 세력들은 없었을까? 그리고 그들 세력의 실체를 무덤 양식을 통해 가늠해 볼 수는 없을까? 백제 묘제는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만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그 묘제 형태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 묘제와 중앙 지배층의 묘제와 지방 세력의 묘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묘제 같은 경우는 휘멸식 석실분 혹은 기단식 석실분 같은 경우요, 기단식 적석총 이게 이런 식일 것입니다만은 이런 것이 중앙 묘제라고 한다면은 지방 묘제로서 토광묘라든가 옹관묘 혹은 수혈식 석실이라는 묘제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묘제가 지역에 따라 혹은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들 묘제에 의해서 그 중앙 세력이라든가 지방 세력이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공주신의 백제시대 무덤 가운데 하나인 웅진동 고분군을 찾아 나섰다. 지난 1979년 발굴된 이 고분군은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풀숲으로 우거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백제시대부터 그 이후인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무덤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왔고
백제 시대의 무덤들은 거의가 송산리 고분과 같은 전형적인 횡열식 구조였다. 그 차이가 있다면 무령왕릉과 송산리 육허분은 벽돌로 쌓았고 이곳 웅진동 무덤은 돌을 다듬어 사용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귀걸이나 팔찌를 비롯해 다양한 토기들이 나와 이곳에 묻혔던 사람들의 신분이 귀족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웅진동에서 보았던 무덤 양식은 인근에 있는 금악동 고분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건 역시 횡열식 석실분으로 돌을 다듬어 쌓았던 것이다. 공주대학교 부근에 위치한 시목동.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시목동 야트막한 구릉. 이곳에도 비교적 잘 보존된 횡열식 석실분이 있다. 묘실로 향하는 좁은 공간을 따라 들어가 보니 넓고 판판하게 돌을 다듬어 만든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 나타났다. 묘실의 바닥과 벽 천정은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였다. 특히 천정을 좌우 두 벽 위에서 경사지게 올려 서로 만나게 한 맞배식 지붕으로 만든 이 무덤은 웅진 시대가 끝날 무렵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결같이 묘실로 향하는 굴, 즉 연도를 만들고 그 안에 묘실을 만드는 횡열식이었다. 결국 공주 시내의 횡열식 옛 무덤들은 한성에서 내려온 중앙 귀족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곧 웅진천도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공주 주변의 백제시대 무덤들은 어떤 형식을 띠고 있을까? 천안시 성남면 영원리 유적지. 지난해 11월 백제시대의 대규모 무덤이 발견돼 고고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곳에서는 140여 기의 고분이 발굴됐는데 웅진천도 이전의 것으로 무덤들 대부분이 요즘 보통 사람들이 쓰는 방식인 토광묘, 즉 땅 위에서 파내려가 관을 안치시키는 무덤이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땅 위에서 파내려가 공간을 만들고 지붕을 만드는 수열식 석실분도 나왔다. 이 수열식 무덤에서는 대단한 세력가임을 가늠해주는 귀중한 유물들이 나왔다. 특히 이 환두대도는 무령왕릉에서 나온 것과 비슷해 학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가가 있더라고요. 논산 양촌면 모천리에는 웅진천도 이전에 만들어진 수백 개의 옛 무덤이 있다. 지난 92년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이곳은 땅을 위에서 파내려가 묘실을 만드는 수열식이었다. 인근에 있는 표정리에도 1000여 개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웅진천도 이전의 유물들이 나와 당시 이 지역의 큰 세력 집단이 웅지를 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웅진 주변 세력들의 묘제들은 대부분 땅 위에서 파내려가는 수열식 무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웅진천도 이전 지금의 공주 땅은 큰 세력 집단이 살고 있지 않았던 이른바 신도시였고 공주 주변의 천안이나 논산, 익산 등의 특정 지역에는 이미 웅진천도 이전부터 큰 세력 집단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들 세력과 웅진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백제가 이런 그 묘제 내용을 가지고 백제가 남천하던 시기와 곁들여 비교해서 본다면은 백제가 남천할 시기에 계로왕이 폐사하고 또 왕족이라든가 귀족들이 약 8천여 명이 고구려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왕실 자체는 이미 붕괴된 상태인데 거기 허열단신 구원응군을 얻어온 문주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런 정도라면은 아마 공주 지역으로 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이들 지방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들 지방 세력들이 약화된 왕실을 자기들이 에워싸고 있는 공주라는 지역으로 끌고 와서 여기에다 도읍지를 정하게 했기 때문에 남천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제의 운명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웅진천도. 웅진천도 이후 한성시대에서는 보이지 않던 신흥귀족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지방 세력의 입김 또한 만만치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라 살림을 시작해야 했던 문주왕. 웅진의 도읍을 옮긴 문주왕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고 한성 함락으로 실추된 왕권을 안정시키는 일이었다. 먼저 문주왕은 한강 이북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지금의 아산 혹은 예산 지방으로 추정되는 대두산성에 이주시켰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나 삼국사기가 전하듯 즉위 다음의 봄인 476년 3월 송나라에 파견된 사신은 고구려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한성시대부터 막강한 세력을 지녔던 해씨 가문의 해구에 의해 백제 왕실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지금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관 좌평에 올라 병권을 장악한 해구. 해구는 백제 왕실의 불안을 틈타 사냥 나갔던 문주왕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웅진 시대를 연 첫 번째 왕이 불과 3년 만에 희생된 것이다. 이제 문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해구는 어린 13살인가 된 어린 삼권을 그 왕으로 삼게 됩니다. 3대. 그리고 나니까 실권은 궁국 정사입니다. 군사권하고 일반 행정권 모두를 이제 해구가 장악하게 되고, 삼권은 어려놓으니까네 이 실권이 완전히 이제 해구한테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네 당시 한성에서 내려온 귀족들 내에서도 이게 반발이 생겨나는 거죠. 이 해구가 너무 이제 이 실권을 장악하고 독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항의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니까네 여기에서 이제 해구 거기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해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모반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켜 버리다가 결국 이제 그게 그 진시 세력 진남 진로 하는 그 진시 세력한테 그 제거되어 버리죠. 그리고 진로하고 진로가 그 해구의 반란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삼권이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권은 어느 면에서는 어린 나이로 됐다가 정치의 희생물로 쫓겨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구가 옹립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왕과 호족간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고대 국가는 귀족들의 득세로 전제 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백제의 경우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는 천도 이전의 세력과 권력을 잡으려는 신흥 호족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해씨 가문을 대표하는 병관자평 해구는 문주왕을 살해하고 왕권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으로 대두산성에서 모반을 일으킨다. 해구를 진압한 진씨 세력은 삼군왕을 즉위시키고 해씨 세력과 격렬한 세력 다툼을 벌인다. 연씨 가문에는 해구가 대두산성에서 모반을 일으킬 때 함께했던 연신이 있고, 동성왕대의 병관자평에 오른 연돌이 있었다. 공주지방의 신흥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백씨는 동성왕 때 백가가 지금의 경호실장 격인 위사좌평에 올랐고, 사택, 사타로 표기되어 복성으로 불리우기도 했던 사씨는 사배시대 가장 유력한 귀족 가문으로 떠오른다. 통성왕이 즉위하게 된 배경도 원래는 그 통성왕이 그 외국에서 자라서 그 우리 국내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귀족들의 세력이 상당히 강성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통성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왕권 강화책을 위해서 우선 한성 시대의 그 귀족들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연기 지방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연씨라든지, 또는 공주 지방의 백씨, 그리고 사비 지방의 사씨성을 가진 그러한 토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서로 견제하게 하죠. 또 하나는 왕비족의 그 발호를 막기 위해서 신라에 청혼을 해서 이찬 비지 딸과 결혼하면서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죠. 그래서 그것은 되게 대외적으로 그 인정을 받아서 또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성왕은 결혼 동맹으로 귀족 세력의 갈등을 잠재우고, 또 한편으로는 동쪽에 성을 쌓아 신라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주도 면밀함을 보였다.
동성왕은 동쪽에 성을 많이 쌓아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동성왕 12년 북부 사람 15살 이상을 징발해 사현과 이산에 두 성을 쌓았고 또 동성왕 20년에는 사정성을 쌓아 한솔비타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고 삼국사기는 전하고 있다. 이 사정성은 바로 당시 신라와의 국경지대였던 대전에 있었다. 삼국사기에 3차례나 등장하고 있는 사정성. 우리는 동성왕의 흔적을 더듬어 대전시 중구 사정동에 위치한 사정성을 찾아 나섰다. 동성왕 20년에 쌓았다는 바로 그 사정성에는 여전히 옛성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둘레 350m의 퇴매식 석축산성인 이 사정성은 해발 200m도 되지 않는 야트막한 산정에 쌓았지만 그 정상에 오르니 멀리 계룡산이 보이고 방어성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그 시야가 넓었다. 역사 기록에 3번 나오죠. 동성왕 때 축조기사 나오고 성왕 때 목책 시사라는 것이 나오고 또 백제 붕운동 때 이 함락되는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정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연구된 대로 동성왕 때에 예. 처음에 성이 쌓아졌다고 한다면 벌써 몇 년 전인가요? 그 동성왕 때 축제 당시 맞다면 498년이 되니까 지금으로 꼭 만 1500년이 되는 셈입니다. 올해가 1998년이니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500년을 견뎌온 사정성. 사정성에는 멸망한 백제를 일으켜 세우려 했던 백제 유민들의 한이 서려 있기도 했다. 백제시대 우술군으로 신라와 마주한 국경지대에 위치해 백제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대전. 대전 지역에서는 예성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보문산성을 비롯해 계족산성, 백골산성 등 대전 지역에 무려 30여 개의 백제 산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곳 성들은 대체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백제가 대전 지역에 그 많은 성들을 쌓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성이 30여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삼국시대 때 백제 지역에서만 축제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통일신라 이후에는 이 대전 지역에 성을 축제할 만한 이유가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볼 때 이 신라 국경 고시산군이라고 하는 지금의 옥천군과 경기를 하고 있었던 그 백제 당시 우술군 시대에 축제된 그런 백제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삼국시대 때 이 대전 지역에 성이 많이 축조되게 된 것은 바로 신라와 백제와의 통로 지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진흥왕이 배신했을 때 성왕이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 옥천으로 진격하고 있었고, 또 백제 붕운동 때도 웅진도라고 해서 신라에서 공주 지역에 있었던 그 당군 또는 신라군에게 그 음식과 의복을 전달하는데 바로 그것을 웅진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웅진도가 항상 이 대전 지역을 거쳐서 바로 그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술성을 함락시키고 또는 진현성을 함락시키고 또는 내사지성을 함락시키고 웅진도를 개통했다 하는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대전 지역이 신라와 백제와의 그 통로에 있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쪽에 성을 쌓아 신라를 견제하는 한편 고구려의 남진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면서 백제 왕국의 위상을 드높여 나갔던 동성. 동성왕은 왕권을 위협하는 귀족 세력들의 갈등을 잠재우면서 위나라 군사를 물리치기도 했고 견하성에서 고구려군에게 포위당한 신라군을 도와 고구려군을 몰아냈다. 또 왕실의 혼란을 틈탄 지방 세력들의 이탈을 막아내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그렇게 웅진 백제는 동성왕대에 이르러 강성해지기 시작했고 웅진천도 이후 단절됐던 국가 차원의 제사가 다시 시작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까?
사냥을 좋아하고 활쏘기에 능했던 동성왕은 왕궁 옆에 임류각을 짓고 신하들과 더불어 연희를 즐겼다. 그가 연희를 즐겼던 웅진백제의 도성이었던 웅진성, 즉 지금의 공산성에서 1500년 전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흙으로 쌓아올린 퇴매식 산성인 공산성, 전체 둘레가 2660m에 이르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공산성에는 공북루라 이름 붙여진 북문, 동문, 남문인 진남루, 그리고 서문인 금서로 등 사방에 4개의 성문이 들어서 있고 북문에서는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그렇다면 왕궁은 어디이고 임류각은 어디인가? 여러 사정으로 보아 이에 대한 논란은 없지 않지만 대체로 지금의 공산성을 왕궁이 있었던 웅진성으로 보고 있다. 이곳 공산성에서는 백제에서 초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어 이곳이 장기간에 걸쳐 중요한 국가시설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웅진백제의 왕궁은 어디에 있을까? 학계에서는 웅진백제의 왕궁지를 이곳 쌍수정 옆 공산성 광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을 왕궁지로 추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국가의 중요 시설에서나 나오는 연꽃무늬 와당이나 바람개비 무늬 수막새 기와 청동거울 등이 이곳에서 나왔고, 공주의 늪지가 많다는 점 등 지형적인 특징들을 고려해 볼 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것을 왕궁지로 보고 있다. 또 지난 1985년 발굴 조사 결과 이곳이 백제의 연못으로 밝혀져 왕궁지를 찾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지난 1991년 복원된 임류각. 동성왕이 풍류를 즐기기 위해 왕궁 동쪽에 지었다는 바로 그 임류각이다. 왕은 이곳에서 위험을 과시하며 군신들과 연희를 즐겼을 것이다. 그러나 도가 지나친 탓일까? 임류각을 지은 그 다음해인 501년. 급기야 동성왕은 사비 벌판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자객의 칼에 맞는다. 자객은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가림성주 백가가 보냈던 것이다. 그렇게 동성왕은 시해되고 갈등의 불씨를 남긴 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다. 지난 1971년 여름 공주 송산리 백제 고분군 지역에서 왕릉으로 추정되는 옛 무덤들의 배수구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땅속에서 가지런히 쌓아올린 벽돌이 발견된 것이다. 대체 이 속에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이 동원되고 숨막히는 시간이 흘렀다. 흙더미에 뒤덮였던 벽돌이 하나씩 내려졌고, 마침내 왕릉은 1500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맨 먼저 나온 것은 왕릉을 지키는 진묘수. 이 짐승은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그 뒤를 이어 백제사를 새로 쓰게 된 비밀의 열쇠 지석이 나왔다. 지석은 말하고 있었다.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즉 무령왕이 62세 되던 523년에 풍화하여 525년 대묘에 모시고 이상과 같이 기록하여 둔다. 왕릉은 사마왕, 즉 무령왕의 것이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유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 무령왕의 금관은 130여 개의 금입새를 매달아 화려하게 장식했고, 금으로 만든 이 뒷꽂이로 치장한 왕의 모습은 더 화려하고 엄숙했을 것이다. 무령왕이 걸었던 이 귀걸이의 화려하고 치밀한 금세공 기술은 일본이나 가야 등 주변 국가에 전해지기도 했다.
무령왕이 사용하던 환두대도의 손잡이에는 최고 지배자를 상징하는 용문양이 새겨져 있고 허리띠에는 앞귀를 쫓는다는 귀신의 얼굴과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신도 그리고 두꺼비 등의 다양한 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돼 있다. 이 청동 신발은 왕이 극락세계로 갈 때 신도록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준비했을 것이다. 왕비의 금관은 왕의 것보다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고 담백한 백제의 멋을 전하고 있다. 이 왕비의 귀걸이는 신라 가야 지역의 무덤에서도 나오고 있어 당시 활발했던 문물 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은팔찌 안쪽에는 왕비가 세상을 떠나기 6년 전인 520년 달이라는 장인이 왕비를 위해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다. 장신구 이외에도 무령왕릉에서는 당시 백제 왕실의 고급스러운 생활을 가늠해 줄 수 있는 도자기들이 많이 나왔다. 이 백제자는 아시다시피 등잔으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그 중에 한 점은 무령왕의 술잔으로 이용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중국 도자기의 출토는 무령왕릉 자체가 중국식의 선진 기술로 제작된 전축분이라는 점 외에도 중국과의 깊은 교류를 알려주는 또 새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제 금속 공예에 백미할 수 있는 은제 탁잔이며 청동 거울 등 무령왕릉의 유물들은 찬란했다. 강력한 왕권이 없었다면 누가 이만큼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 왕의 모습이 궁금하다. 역사가 전하는 왕의 모습은 이랬을 것이다. 왕은 검은 비단으로 된 오라관을 금꽃으로 장식하고 소매가 긴 자주색 도포에 화려하게 장식된 허리띠를 둘렀을 것이다. 그와 함께한 왕비 또한 왕의 버금가는 화려함과 단아함으로 치장했을 것이다. 팔척 장신의 얼굴이 그림 같았고 인자하고 너그러워 민심이 뒤따랐다는 무령왕. 동성왕을 살해한 백가의 반란을 진압하여 왕권을 안정시킨 것도 그요. 밖으로 백제의 위상을 널리 알린 것도 그였다. 우리는 그의 족적을 삼국사기에서 찾아냈다. 즉위 21년 무령왕은 양나라에 보낸 외교문서를 통해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뜨려 처음으로 우호를 통하고 강국이 되었노라 선언하고 있다. 이에 양나라의 고조는 무령왕의 업적을 치하하고 역대 백제 국왕들이 받았던 진동 장군보다 높은 영동 대장군에 제수하게 된다. 백제 사신들이 바다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면 수준 높은 항해 수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양서에는 신라 사신이 백제배의 편승에 중국을 오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항해에 능했던 백제였다. 그렇다면 이 배에 탔던 백제 사신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놀랍게도 우리는 그 모습을 중국의 역사책에서 볼 수 있었다. 중국 양나라의 역사서인 양치공도에 그려진 백제 사신은 무릎을 살짝 덮는 커다란 청색 도포를 입고 바람이 잘 통하는 넉넉한 바지에 검은 가죽신을 신고 있었다.
당시 백제 사신은 이런 모습에 다른 나라 사신들과 어울려 문화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백제 사신이 그려진 양직공도에는 백제의 특이한 통치 제도인 담노 제도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담노는 일정한 규모를 가진 하나의 통치 단위로 백제는 이곳에 왕의 자제 등을 파견해 통치했다. 결국 백제 왕은 22개 담노를 거느린 왕 중의 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무령왕의 모습을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까? 한일 고대사에 얽힌 비밀을 풀어줄 청동 거울. 일본의 우전 8번 신사, 즉 스타하치망진자에 소장돼 있는 이 청동 거울이 그 의문을 풀어줄 것이다. 거울은 이것이 왕권의 상징이고 언제나 거울을 만드는 사람은 윗사람이고 거울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신임을 받아서 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명문만을 해석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한일 고대사를 환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일본의 국보 2호인 이 청동 거울에는 모두 48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었고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 사마가 거기 있었다. 사마는 곧 무령왕이 살았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던가. 이 청동 거울에 새겨진 명문은 이러했다. 계민년 8월 10일 대왕년에 남제왕이 이시사카궁에 있을 때 사마가 장수를 염원하여 개중비직 예인 금주리 2사람을 보내 백상동 200칸으로 이 거울을 만들었다. 이 거울은 무령왕이 일본의 남제왕에게 주었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온 백제인이 세웠다는 일본 오사카의 사천왕사. 이곳에서는 한반도에서 다양한 문화를 전해받은 뜻깊은 역사를 되새기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름하여 사천왕사 왓소. 이는 우리말의 왓소, 오지 않았소의 그 왓소인 것이다. 백제는 근초고 왕대에는 유교 경전의 밝은 아직기와 왕인을 보내 일본의 논어와 천자문을 전했고 오경을 통달했던 왕인은 외왕의 신하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어 일본 고대 문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이 왓소 축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인물들이 있었다. 바로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 단양이. 또 다른 낯선 이름 고안무였다. 이들에 이어 불교 전파를 상징하는 불상이며 오경을 앞세운 왓소 축제 행렬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낯선 이름인 단양이와 고안무는 누구일까?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일본 서기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일본 서기 계책의 7년에 보면 백제가 오경박사 단양이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계책의 7년이면 서기 513년, 바로 무령왕 13년이 되는 해이다. 또 일본 서기는 3년 뒤 백제가 오경박사 고안무를 보내 단양이와 교대케 했다고 전한다. 그렇게 무령왕은 중국의 선진 문화를 수용해 다시 일본에 전해주었던 동아시아의 우뚝선 고대 국가의 군주였던 것이다. 고구려의 남침에 의해서 실추되었던 백제의 동북아시아사의 위상이 다시 제자리를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다시 하나의 강국으로 등장했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무령왕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령왕. 살아서는 인자하고 후덕한 정치를 펼쳐 민심이 그를 따랐고 왕릉에 잠든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과 흔적을 쫓아 이곳을 찾고 있다.
무령왕릉에서는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제사를 다시 쓰기 한 108종 3,000점의 유물이 나왔다. 이 가운데 국보문화재만 해도 17점이나 된다. 이건 발굴사에 있어서 이게 세계사적인 발굴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시의 가장 높은 지배층의 무덤을 우리가 발굴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태까지 수수께끼가 한꺼번에 많이 풀렸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기록을 보면은 삼국 중에도 백제가 차지하는 기록이 좀 소락한 점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그 가장 고급스러운 문화의 정수가 이를테면은 왕릉에 묻혀 있는 부장된 유물, 거기에 따르는 모든 그 시설 하며 모든 것이 가장 베스트죠. 그리고 무령왕이 백제사에 위치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공주 시대를 열면서 공주 시대의 꽃을 피우고 소위 사비 시대로 넘겨주는 그런 위치에 선 임금이죠. 무령왕릉의 지석은 왕의 계보를 다시 쓰게 했다. 삼국사기는 무령을 동성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석에 따르면 무령왕은 40세의 왕에 올라 23년을 지냈으니 461년에 태어난 셈이 된다. 이렇게 볼 때 15살 안팎의 왕에 올랐던 동성은 무령과 나이가 같거나 2~3살 아래가 된다. 따라서 무령은 동성의 아들이 아니다. 학자들은 곤지라는 한 아버지에서 나온 이복 형제로 보고 있다. 또 하나, 삼국사기에는 문주와 계로의 관계가 부자지간으로 돼 있으나 사실은 형제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주는 계로왕 밑에서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상좌평을 지냈고 또 곤지는 문주왕 밑에서 내신좌평을 지냈다. 이는 백제의 전통이었다. 따라서 왕의 계보는 이렇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무령왕릉의 지석은 정지산 유적지에 얽혀있는 또 다른 비밀을 풀어주고 있다. 지난해 발굴된 정지산 유적은 무령왕릉 바로 뒷자락에 위치해 있다. 가운데에 큰 기둥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모서리에 2개, 2개, 3개 해서 9개의 기둥이 있고 다시 바깥쪽에 기둥이 39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국내에서 처음 조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비슷한 건물들이 몇 개 조사되고 있습니다만 모두 제사와 관계된 그런 시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사 유물로 흔히 쓰이는 장고형 그릇받침을 비롯해서 국가의 중요 시설에서 확인되는 연꽃무늬 막새와 백제의 전형적인 토기라 할 수 있는 삼족 토기 등의 유물이 나왔다. 정지산 유적은 무령왕릉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웅진 시대의 그 생활 문화를 알 수 있는 주거지와 더불어서 무령왕의 그 빈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빈전이라 함은 왕의 시신을 안치했던 곳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지산 유적지를 무령왕의 제사를 지낸 빈전으로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령왕릉의 지석에 보면 신지의 왕을 모셨는데 유지에 마련된 빈전에서 3년을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신지와 유지는 12지간제에서 말하는 신과 유에 해당하는 방향을 뜻하고 있는데 추정왕궁지를 중심으로 바로 그 방향이 이곳 정지산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정지산에는 또 평민들의 생활 유적지로 추정되는 주거지가 나왔다. 이것으로 당시 그들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 일반인들의 집자리는 산 높은 곳에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공주라고 하는 곳이 평지가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또 저습지가 많기 때문에 산상에, 산 높은 곳에 일반인들의 취락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왔는데 그런 추정을 이제 증명시켜주는 그런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옛 무덤들이 나오고 있는 웅진, 교촌, 송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주거지를 추정해 보았다. 그들은 금강의 범람으로 안전하려면 이렇게 지대가 높은 곳에 집단을 이루고 살았을 것이다. 공주박물관에 가면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백제예절 대통사지에서 나온 석조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석조에서 527년 대통사를 창건한 웅진 도읍기의 마지막 왕 성왕의 채취를 느껴본다. 성왕은 538년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천도하기에 이른다. 웅진 백제는 5대에 걸쳐 2명의 국왕이 피살되는 처절한 몸부림을 겪었다. 그러나 백제사를 다시 쓰기 위한 무령왕릉의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그러했듯이 6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2의 건국을 이룩해내지 않았던가. 한성 백제를 멸망시킨 고구려와 대등한 자세를 갖추고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일본에 전파하면서 강국 백제로 거듭났던 웅진 시대. 그렇게 웅진 백제는 그 막강한 힘을 몰아 사비 시대로 이어나가고 있었다.